저를 아십니까? 그날 내가 버스에서 내리며 혼잣말처럼 내뱉은 첫 문장이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줄 알았다. 하지만 고향의 공기는 내 숨결과 같이 낯설었고 논길은 그대로인데 발걸음이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서울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다. 한때 나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대표님이라고 불렸다. 화려한 이름표가 달린 사무실 문, 야근 불빛 속에 야심과 허무가 섞인 커피 냄새. 그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나는 늘 누군가의 허락 속에서 살았다. 회의 자리에서 후배의 보고서를 찢으며 이겼다고 착각하던 밤이 몇 번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아들은 나보다 먼저 성인이 되어 있었고 내 딸은 이미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태수야, 집이 허전하다. 내가 좀 내려와라. 그 짧은 말에 나는 모든 것을 놓았다. 버스가 마을 입구를 지날 때 창밖에 산은 낮게 엎드려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논의 물결이 황금빛으로 흔들렸다. 나는 오래된 노선을 따라 기억 속의 길로 돌아왔다. 도착했을 때 대문은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낙엽이 천천히 굴러들어왔다. 대문을 밀자 낯선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었다. 그 먼지 속에서 시간이 움직였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작은 북소리처럼 들렸다.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멈춰 있었고 달력은 그의 봄에 멈춰 있었다. 나는 라디오를 집어들었다. 돌려도 돌려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분명히 무언가의 맥박을 느꼈다. 아버지의 손끝처럼 규칙적이고 조용한 맥박이었다. 부엌 창문 밖으로 어머니가 보였다. 작은 등잔불을 들고 서 있던 그 모습은 내 기억 속 그대로였다. 왔구나. 그 목소리 안에는 반가움보다 조심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잘 왔어. 그런데 우물엔 가지 마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그냥 옛날 일은 그대로 두는 게 좋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방, 마당 한가운데를 향했다. 그곳엔 닫힌 덮개 아래 조용한 도루묵이 숨쉬고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그곳으로 나갔다. 달빛이 마당을 가르며 내려앉았고 공기의 온도가 조금 낮아졌다. 덮개 위로 손을 얹자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 냄새는 흙과 물,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냄새였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태수야. 바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작은 등잔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 빛은 흔들렸고 어머니의 주름 사이에 그늘과 세월이 겹쳐 앉았다. 왔구나, 태수야. 그 말에는 반가움보다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많이 늙으셨네요. 늙을 사람이 늙은 거지.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거실의 탁자 위에는 찻잔이 2개 놓여 있었다. 하나는 식은 차, 하나는 김이 나는 차였다. 나는 식은 차를 들었다. 여기 시간은 잘 가요? 시간은 안 가. 사람만 지나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손끝으로 찻잔가를 어루만졌다. 그 손끝에는 예전보다 많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서울 생활은 어땠니?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냥 내려올 때가 된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왔어. 그러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다. 근데 우물엔 가지 마라. 나는 그 말을 물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용기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곳에는 늘 무언가가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섰다. 달빛이 논까지 닿아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바람처럼 흘렀다. 우물 덮개는 이끼로 덮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물비린내와 쇠농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덮개를 살짝 들었다. 안쪽은 깊고 어두웠다. 손전등을 비췄지만 빛은 바닥까지 닿지 않았다. 그때 낮은 소리가 들렸다. 태수야. 바람 소리 같았지만 내 이름이 또렷했다. 심장이 쿵 떨어졌고 손전등이 흔들렸다. 빛이 우물벽을 따라 돌았다가 사라졌다. 나는 덮개를 닫았다. 덮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로 튀었다. 방으로 들어와 누웠지만 눈을 감지 못했다. 라디오 다이얼을 돌렸다. 잡음 사이로 짧은 멜로디 하나가 들렸다. 별이 뜨면 그대 생각이 난다는 가사였다. 나는 볼륨을 줄이고 다시 눕다가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었다. 그 기침은 낮고 규칙적이었다. 병원 냄새 같은 약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나는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어머니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잠이 안 와요? 내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사람은 지금도 거기 있을 거야. 어디요? 우물 밑.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날 비가 왔어. 내 아버지가 등불 들고 나갔지. 나는 그 뒤를 따라갔어. 근데 빗소리에 발소리가 묻혀버렸어. 그때부터 나는 기억이 반쯤 없어. 그날 밤 이후로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녀는 입을 닫았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나는 창밖을 봤다. 달빛이 우물 덮개 위에 길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자 낙엽 몇 장이 덮개 위로 떨어졌다. 그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다. 두려움보다 그리움이 더 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길을 걸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봤다. 박 선생 아들이래. 그 사람 아직도 그 집에 산대.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라왔다. 나는 무시했지만 등이 조금 굽었다. 이장은 정류장 앞에서 나를 만났다. 돌아왔구나. 예. 좋은 결정은 아니야. 그는 담배를 붙였다. 그날 밤 다들 봤다고 했지.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고. 정말 그랬습니까? 그땐 그랬어. 지금은 모르지. 사람들이 믿은 게 진실이었을지. 그의 말이 멀어졌다. 바람이 불었고 그 담배 연기가 내 얼굴로 날아왔다. 쓴 냄새였다. 집에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다.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진실은 물속에 있다. 그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글씨 끝이 눌려 있었다. 힘을 주고 쓴 글씨였다. 그 아래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용담리 123-4 바로 이 집 주소였다. 아버지는 이 집안에 무언가를 남겼다. 그날 저녁 우물 앞에 섰다. 달빛 아래 덮개가 은빛으로 빛났다. 손전등을 비추자 먼지가 일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마치 누군가의 손목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속삭이자 빛이 흔들렸다. 물속에서 기포가 올라왔다. 그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다. 그건 물소리 같기도 했고 사람의 한숨 같기도 했다. 나는 결심했다. 우물을 열기로. 열지 않으면 평생 다친 마음으로 살 것 같았다. 며칠 뒤 마당에 작은 트럭 한 대가 들어섰다. 엔진 소리가 낯설었다. 나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우물 점검 의뢰하신 분 맞으시죠? 젊은 정비공 2명이 펌프와 긴 호스를 내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이 고여서 냄새가 심하면 안전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 퍼내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그들이 기계를 설치하는 동안 나는 우물 곁에서 서성였다. 철제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땅이 떨렸다. 낡은 기계음이 마당을 채우며 울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마치 땅속에서 누군가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호스 끝으로 검은 물이 쏟아져 나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은 흙냄새, 오래된 쇠비린내, 그리고 비 오는 날의 냄새가 섞였다. 그 냄새가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올랐다. 그때 나는 8살이었다. 비가 오던 오후 아버지와 함께 우물가에 있었다. 물은 겁낼 게 아니야. 대신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 말 뒤에 나는 물을 내려다봤다. 그 속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도 함께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물속을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그날 이후 나는 우물가에 가지 않았다. 그 기억이 내 안에서 봉인처럼 잠들어 있었다. 지금 그 봉인이 풀리고 있었다. 물이 다 빠졌습니다. 정비공의 말에 눈을 떴다. 우물 안쪽에서 흙탕물 냄새가 올라왔다. 손전등을 비추자 물결처럼 반짝이는 빛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바닥 한켠에 금속이 박혀 있었다. 흙을 손으로 걷어내자 작은 쇠붙이가 드러났다. 그 표면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P, J, H, 박정호, 아버지의 이름. 손끝이 떨렸다. 그 금속 조각을 손바닥에 올리자 싸늘했다. 무겁지 않은데 이상하게 손이 아팠다. 정비공이 말을 걸었다. 이건 놔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정리하고 떠났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당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고요 속에서 펌프의 진동이 아직도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말했다. 그만해라, 태수야. 무슨 말이에요? 그 우물은 사람을 삼켜. 거기서부터 우리 집이 망가졌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 세상은 늘 단순한 답을 원하거든. 누군가를 탓해야 편하지.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밥그릇을 밀었다. 그릇이 탁자 위에서 짧게 굴렀다. 그럼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실이 꼭 위로 올라와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어둡게 떨렸다. 밤, 나는 다시 우물 앞에 섰다. 달빛이 우물 입구를 비추었다. 나는 손전등 대신 아버지의 수첩을 들었다. 수첩 속에는 빛바랜 페이지가 몇 장 남아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물과 닮았다. 눌러도 묻어도 언젠가 새어나온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자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또다시 들렸다. 태수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어머니의 것도 내 환청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그날 이후 나는 우물가에 앉아 매일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 적힌 글씨들을 읽고 또 읽었다. 아버지의 필체는 강했고 한 획마다 망설임이 없었다. 그 글씨들이 내게 말을 걸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본 것을 믿어라. 나는 그 문장을 손으로 눌렀다. 글씨의 자국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 자국이 마치 상처처럼 남았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박태수 씨, 오래된 기록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형사는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러웠다. 당시 실종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데 아버지 성함이 나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오실 수 있습니까? 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흐려졌다. 빗소리가 기와 위로 떨어졌다. 그 소리가 우물에서 들리던 그 소리와 같았다. 나는 비를 맞으며 마당으로 나갔다. 우물 덮개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파문을 만들었다. 그 파문이 서로 부딪혀 둥글게 돌았다. 나는 그 중심에 내 이름을 보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수건을 내밀었다. 비 맞으면 안 돼. 감기 들어. 괜찮아요. 아니야. 너 어릴 때도 비만 오면 꼭 우물가로 뛰어갔어. 그때도 그랬어. 그날도. 그녀의 말에 나는 멈췄다. 그날이라면. 그래. 내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내가 우물가에 있었어. 울고 있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기억을 잃은 건 그날 이후야.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눈물 속에서 나는 내 어린 얼굴을 보았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기억했다. 밤이 깊었다. 나는 라디오를 켰다. 노이즈 사이로 짧은 멜로디가 흘렀다. 그때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내 마음의 강물은 언제나 흘러간다. 나는 볼륨을 줄이고 다시 우물로 향했다. 빗방울이 내 어깨에 닿았다. 우물 위에는 달빛 대신 비가 내리고 있었다. 덮개 위로 떨어지는 빗물이 내 손등을 적셨다. 나는 조용히 덮개를 밀었다. 덮개 아래에서 공기가 한 번에 솟구쳤다. 그 공기 속엔 물비린내와 함께 오래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숨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듯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눈을 감았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그러자 빗소리가 잠시 멈춘 듯했다. 우물 속에서 공기가 터졌다. 그 소리 사이로 희미한 메아리가 들렸다. 이제 내가 해야 한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건 환청이 아니었다. 그건 나를 부르는 목소리였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수첩 옆에 내 노트를 놓고 하루를 적었다. 아버지가 진실은 물속에 있다고 썼다면 나는 그 옆에 이렇게 적었다. 그 물속에는 아버지가 있다. 그 문장을 쓰자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비는 계속 내렸다. 비가 그칠 때쯤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들이 아니라 진실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며칠째 비가 내렸다. 마을길은 진흙으로 변했고 바람은 창틀 사이로 파고들었다. 나는 하루 종일 우물 앞에 앉아 있었다. 비가 그치면 하늘이 맑아질 줄 알았지만 구름은 머물렀다. 그 구름이 내 마음 같았다. 모든 것이 드러날 듯 하다가도 다시 숨었다. 형사 이종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태수 씨, 오늘 괜찮으시면 잠시 오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우산을 챙겨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형사는 서류 더미를 뒤적이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오래된 미제 사건 기록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다. 서류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조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아버지와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형사가 말을 이었다. 당시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정우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봤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고 우물 근처에서 발자국 두 쌍이 발견됐습니다. 한 쌍은 어른의 것이었고 한 쌍은 아이의 것이었죠. 그런데 아침이 되자 발자국은 한 쌍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 쌍만 남았다는 건? 형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른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 오래 울렸다. 마치 번개가 친 뒤 계속 장광이 남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그쳤다. 논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다. 나는 그 안개를 헤치며 걸었다. 어릴 적 이 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었었다.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진실은 남들이 뭐라 하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가 돌아오자마자 말을 꺼냈다. 형사 만나고 왔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내 얼굴에 써 있어. 그녀는 차를 끓이며 눈을 내리깔았다. 이젠 그만해라. 그 일은 이미 끝났다.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녀의 손이 컵을 떨어뜨렸다. 차가 바닥에 쏟아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날 밤 내 아버지는 아이를 구하려다 빠진 거야. 그녀의 말은 비밀처럼 낮았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 그 아이의 신발이 우물 근처에서 발견되었거든. 그럼 아버지는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 하지만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너도 그날을 봤잖아. 제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날 너도 거기 있었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였다. 번개처럼 짧고 강한 이미지 하나가 스쳤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어린 내가 우물 옆에서 울고 있었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집에 들어가. 여긴 위험해. 그리고 아버지는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 뒤로 나는 기억이 끊겼다. 그 장면이 눈앞에 다시 떠오르자 숨이 막혔다. 어머니, 그날 저는 우물 옆에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널 데리고 마을을 떠났던 거야.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살인자라 부를 때 나는 너만이라도 지켜야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때부터 내가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 그녀는 얼굴을 감췄다. 그날 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방 안으로 번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그 눈물은 서럽지 않았다. 그냥 오랜 시간 쌓인 돌덩이가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며칠 뒤 마을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박태수 씨 맞죠? 그녀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저는 정미예요. 정우의 누나.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 아버지를 원망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했어요. 그날 우물가에서 당신 아버지를 봤다고. 그분이 우리 동생을 밀어 올리려다 대신 떨어졌다고. 정미의 눈가가 젖었다. 그분은 내 동생의 생명을 구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조용히 드러났다. 그 진실이 따뜻하기보다 아팠다. 정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와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 선생님께 당신의 용기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대신 지워버린 건 우리 모두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아드님이 돌아오면 이걸 전해 주십시오. 나는 그 편지를 꼭 쥐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던 적이 있습니까? 네. 몇 번 오셨어요. 늘 우물가에서 서 계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셨대요. 정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제 그분의 이름을 되돌려드리고 싶어요. 밤이 되자 나는 라디오를 켰다. 흐릿한 전파 속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내 마음의 강물은 언제나 흘러간다. 나는 볼륨을 낮췄다. 그때 우물 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라디오 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바람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됐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비가 그치고 별이 떠 있었다. 별빛이 우물 덮개 위로 비쳤다. 그 빛은 물 위에 닿아 반짝였다. 다음 날 나는 우물을 복원하기로 결심했다. 이젠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기억의 장소로 만들고 싶었다. 이장은 처음엔 반대했다. 굳이 그걸 왜 건드리나? 나는 대답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우물은 죄의 자리가 아니라 희생의 자리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누군가가 먼저 호미를 들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삽을 들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땅을 고르고 돌을 닦았다. 물길이 다시 열리고 빛이 우물 속으로 들어왔다. 공사가 끝난 날 어머니는 마당 의자에 앉아 우물을 바라봤다. 이제야 숨이 트인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 고통이 조금씩 풀려 있었다. 나는 그녀 곁에 앉았다. 이제 아버지 용서받으셨겠죠? 그분은 처음부터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야. 어머니의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졌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우물 속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날 밤 마을 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다. 나는 우물 옆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 위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아버지의 기억을 나눕니다. 펜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우물 물결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아주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웃었다. 이제야 정말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 바람이 불었다. 들판의 벼는 모두 베어졌고 우물가에는 새 풀잎이 자라났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앞에 앉았다. 물속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맑고 잔잔했다. 그 속에 하늘이 비쳤다. 하늘 아래에는 나의 얼굴, 그리고 아주 희미한 다른 얼굴이 함께 있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다. 의사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녀는 웃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내 할 일은 다 끝났어.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다. 이 집도 이제 숨을 쉬는구나.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아버지 이름 돌 위에 새길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너무 오래 기다렸잖니. 며칠 후 마을 목공이 와서 새 비석을 세웠다. 박정호 1953-1995 물처럼 맑은 사람. 그 글자가 돌 위에 새겨지는 동안 나는 숨을 죽였다. 쇠가 돌을 긁는 소리가 마음까지 울렸다. 이제 아버지는 다시 이름을 찾았다. 그날 저녁 정미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오늘이 제 동생 생일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우리는 함께 우물가에 앉았다. 그 아이는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낮았다. 하지만 지금은 평안할 거예요.
당신 아버지 덕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우물은 이제 기억의 자리입니다. 맞아요. 미움이 머물던 곳에서 사랑이 시작됐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 묵은 울음을 녹였다. 밤이 되자 별이 떴다. 우물 위로 별빛이 내려앉았다. 정미가 물었다. 이제 떠날 건가요? 아직은요. 아버지랑 조금 더 이야기해야 해서요. 그럼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 사이로 바람이 흘렀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처음엔 잡음뿐이었다. 그러다 짧은 멜로디가 흘렀다. 그대 떠난 자리엔 바람만이 남아. 그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그러자 라디오 소리가 희미해지더니 바람 사이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태수야, 잘했다. 그 말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 있었다. 오늘은 아버지 산소에 가자. 그녀는 말없이 흰 옷을 꺼냈다. 나는 휠체어를 밀었다. 길은 고요했고 산새가 울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어머니는 손을 모았다. 당신, 이제 괜찮지? 그녀는 속삭였다. 이 아이가 다 해냈어요. 이제 나도 미안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드렸다. 그 눈물은 오래된 강물처럼 투명했다. 산을 내려오던 길에 어머니가 말했다. 태수야, 내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나는 대답했다. 저도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 아버지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은 믿음이 아니라 확신처럼 들렸다. 며칠 후 나는 마을 사람들을 불렀다. 우물 복원 기념식을 열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장은 연단에 서서 말했다. 오늘부터 이 우물은 박정호 우물로 불리겠습니다. 그의 용기를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바닥 위에 햇살이 닿았다. 그 햇살은 따뜻했다. 행사가 끝난 뒤 마을 아이들이 우물가로 모였다. 한 아이가 물을 길어 올렸다. 물은 맑고 투명했다. 그 아이가 웃었다. 이 물 맛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멀리서도 분명했다. 이제 됐다. 해질 무렵 마당에 혼자 남았다. 바람이 불었다. 우물 입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 속엔 아버지가 있었다. 물소리가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아들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제 차례예요. 아버지.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순간 바람이 멈추었다. 우물 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번졌다. 그 빛이 우물벽을 타고 내 얼굴에 닿았다. 그 빛은 따뜻했고 오래된 시간의 끝 같았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이 집도 이 우물도 나도. 집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켰다. 이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침묵 속에 아버지가 있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느껴졌다. 그건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니라 평화였다. 잠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다. 별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잘 주무세요.
그 말에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바람이 들어와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이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아이들이 모였다. 그들은 새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삼촌, 물 좀 길어도 돼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길어라. 마음껏. 아이들이 웃으며 우물에 줄을 내렸다. 물소리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생명 같았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람은 결국 사랑한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단다. 나는 하늘을 보았다.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텅 비지 않았다. 오히려 가득 찼다. 그건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따뜻한 자리였다. 저녁 무렵 나는 우물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덮개를 닫았다. 그 덮개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제 이 물은 모두의 물이에요. 그 말이 물속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 파문은 점점 커졌다가 천천히 잦아들었다. 그 잔잔함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로 시작이라는 것을.